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3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는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60대 이상에 집중되면서 고용 한파는 청년층을 덮쳤습니다.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법원 앞엔 추모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섰고 처벌 요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공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현직 판검사는 관행이 아니라 범죄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검은 특수사건 전담부서 지휘 이유를 들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습니다. 신천지 유사 사례인 경북 상주 열방센터에서 방문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열방센터에 건보가 부담 예정인 진료비 26억 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이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50세 미만 성인도 이르면 7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국가와 검사, 형사 등이 함께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우리 군 합참이 그제 열병식 준비 동향을 추적한 걸 두고 김여정은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7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작년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적표를 받아보니 그 결과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취업자 수가 22만 명 가까이 줄어서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이라는 말을 숫자로 확인시켰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반영된 수치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맥을 잘못 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 준비생인 24살 김모 씨는 지난해 10여 곳에 입사 지원을 했지만 매번 낙방했습니다. 주변을 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저번 학기부터 취업했다는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고요. 지난해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는 2,460만 명. 재작년보다 21만 8천 명이 줄어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주로 대면 서비스 업종 및 청년층 30대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일자리에만 37조 원을 투입했지만 고용 참사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10만 명을 넘기며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경기가 조금 다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상반기에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45%를 뽑겠다고 했지만 고용 한파를 얼마나 녹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확인된 숫자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5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청년층의 타격이 컸습니다. 정부가 당장 숫자로 드러나는 단기 노인 일자리 대책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뮤지컬 음악 감독인 오령준 씨. 지난해에 준비하던 모든 공연이 코로나19로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지금은 소득 없이 고용보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연이 미뤄지고 취소되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는 경제적인 타격이 많이 크죠. 지난해 취업자는 10대에서 50대까지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20, 30대가 30여만 명 줄어 감소 인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만 37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일자리 94만여 개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단기직과 노인 일자리로 흘러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는 사이 청년층은 고용 한파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9%로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청년층이 많은 대면 업종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기업들도 기존 직원을 구조조정하기보다 신입사원을 안 뽑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년들의 인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의 고용 수치 증가에 급급하기보다 민간에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어머니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의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건 양 어머니가 발로 밟았기 때문으로 보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첫 공판에 나선 정인의 양 어머니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이 양어머니 장모 씨가 호송차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법정 안에 들어선 장 씨는 별도 법정 두 곳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공판 내내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첫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전문기관 4곳의 의견과 양어머니 장 씨에 대한 통합 심리분석 결과를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 배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외부의 힘으로 복부 손상과 과다출혈이 생긴 만큼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장 씨 측은 일부 가해는 인정했지만 학대나 고의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장 씨 남편도 치료를 소홀히 한 건 인정했지만 방치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와 장 씨 이웃 주민 등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많은 부모들이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가 정인이 엄마다. 내가 정인이 아빠다. 방청석에서 그리고 법원 밖에서 하루 내내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회색 패딩 모자를 눌러쓴 정인이 양부 안모 씨가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시민들은 안 씨가 타고 있는 차량을 가로막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양어머니 장모 씨를 태운 호송버스가 법원 밖으로 나가려 했을 땐 시민들이 살인죄를 적용하고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화가 나서 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정인이 마지막 얼굴이 생각이 나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경찰이 호송차를 애웠었지만 버스에 눈을 집어던지고 차량 앞에 드러누우며 울부짖는 시민들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정인이 양모가 탑승한 호송 차량이 법원에 빠져나간 이후에도 시민들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란은 법정 안에서도 일었습니다. 한 방청객은 재판이 끝난 뒤 이동하려는 장모 씨를 향해 아이를 살려내라고 소리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방청권 추첨은 1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SNS상에선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정의나 지켜줄게 문구를 올리는 챌린지도 벌어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저희가 고민 끝에 어제 보도해드렸던 정인이의 유모차 영상을 보신 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양모의 행동이 악마 같았다, 충격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반응들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정인이 양모는 바로 이곳에서 유모차를 밀거나 벽에 부딪히게 정인이를 학대했습니다. 던져지듯 승강기 안으로 굴러가는 유모차와 충격에 대비하듯 손잡이를 꼭 잡은 정인이의 두 손. 유모차 학대 영상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생각하면 끔찍하고 저희 두 부부가 잠을 못 잤어요. 애기 보면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거칠게 유모차를 미는 바람에
정인이의 몸은 크게 흔들렸죠. 아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 대우를 받아야 돼요. 물건도 아니고 짐짝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지금 울분이 올라오는데. 기사에 달린 수천 개 댓글은 어린아이가 저렇게 꼭 붙잡을 수가 없다며 상습적 학대에 아이가 생존을 위해 붙잡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음 카페에서도 심장이 떨린다, 눈물을 참지 못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왔고 살인죄로 꼭 처벌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죠. 오늘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긴 했지만 여론에 떠밀리듯 처벌이 강화되는 현실에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공분을 사야지만 꼭 법이 생겨나고 처벌을 하고 꼭 그런다는 게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2017년 미국에서는 32개월 아이가 정인이처럼 췌장이 손상돼 숨진 사건에서 보호자에게 살인죄로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2019년 5살 입양아를 방치하고 굶겨 숨지게 한 부부에게도 미국 법원은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이 훨씬 더 엄벌에 처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더 원칙이 살아있는 것 같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높아진 아동학대 엄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들끓는 여론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통해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닐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는 이용구 차관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현직 고위 인사 여럿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인물들이란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추미애 장관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기도 하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원진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공개 지시합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틀 후인 3월 20일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차관은 과거사조사단의 김용민 변호사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방안을 상의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출국금지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국 과거사조사단에 파견된 동부지검 이규현 검사가 관계없는 사건 번호를 붙인 문서를 출입국 관리본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부지검장 보고도 없었고 수사기관장 관인도 없는 서류가 문제가 되자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이 동부지검에 사후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금 대검 형사부장은 출입국 관리본부에 가서 대응법을 알려주며 사후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법무부와 검찰 고위인사들이 관여한 건데 이들의 공통점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승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출국 금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뿐이며 구체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관행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판검사들까지 이건 관행이 아닌 범죄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안양지청에 사건 뭉개기 의혹을 의식한 조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공문서 조작 의혹 사건이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권력형 비리와 같은 특수사건을 전담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수사 지휘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2019년 김학의 수사단 출신으로 김 전 차관 수사를 담당했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도 맡았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현직 판검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정이 불가피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에 정유미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난다면서 명백한 위법인 사건인데 내 불법은 관행이고 네 불법은 범죄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나쁜 사람을 잡는데 서류나 영장이 대수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또 절차상 잘못이 있다면 누구 책임인지 당시 상황을 다시 되짚어보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이 화면이 바로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 긴급 출금 요청서, 그러니까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긴급 출금이라는 조치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출입국 관리법의 긴급 출국 금지는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도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이 긴급 출국 금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죠. 자, 이런 상황을 법무부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내사 단계에서도 출국 금지가 가능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까지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너무 남발된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이번 출금 논란을 보면 법무부 장관실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거란 추정도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긴급 출국 금지 요건도 해당하지 않는데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서엔 2013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의 번호, 그 뒤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엔 있지도 않은 서울 동부지검 내사 번호를 기재했다는 의혹입니다. 허위로 이런 번호들을 부여해서 출국 금지를 했다는 건 이미 이 자체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누군가 교사를 하거나 지시를 했다면 그 사람도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을. 그러니까 이 상황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 긴급한 사건의 경우 임시번호를 부여해 출국 금지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마약이나 강력 사건의 경우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임시번호를 먼저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는 이미 출국 가능성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엄하게 대해도 돼 아무나 아무렇게나 언제라도 출국 금지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김학의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약속이었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넉 달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오늘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아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과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대상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그리고 해양경찰청입니다. 북한 해역 차가운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으며, A씨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편지를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진실을 밝혀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약속은 힘없는 어린 저는 무작정 믿고 기다렸지만 저는 작은 희망조차 꺾여 이 나라에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와 국방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북한군 감청 자료와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부했습니다. 유엔 측은 우리 정부 측에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끝난 당대회 폐회사에서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니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최강의 군사력만 다시 강조했습니다. 직책이 강등된 김여정은 북한 열병식 정황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한 우리 군 당국을 향해서 특등머저리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어제 8일간의 일정을 끝낸 당대회 폐회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억제력을 강조합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당대회 기간 중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된 김여정은 우리 군 당국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대남 정책을 여전히 주도한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그제 북한 열병식 준비 동향을 추적했다고 밝힌 합참을 향해 특등머저리들이라고 비난한 김여정은 이런 일들이 후에 계산돼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 정보 활동에 대한 반발은 물론 추후 남북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노림수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의 행태가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는 식으로 맞받아치면서 모욕적인 표현까지 섞였다, 그렇게 봐요. 김정은의 복심으로 불리며 비서직에 오른 조영호는 8일간 이어진 당대회 마지막 일정을 최룡해에 이은 서열 3위 자리에서 수행해 핵심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2명으로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상주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어제보다 86명이 더 나와서 추가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단에 없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청주에 사는 구본환 씨는 지난 3일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에 올랐다는 보건소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가 없는 구 씨는 상주에 가본 적이 없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 씨는 열방센터에서 선교 행사가 열린 지난해 11월과 12월 회사 출근 기록을 보여주며 명단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주 지역은 가본 적이 없거든요. 방명록에 제 회사, 제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회사 주소가 적혀 있다고 하니까요. 구 씨 경우와는 반대로 명단에 없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열방센터 방문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명단에 없는 확진자는 포항과 울산, 광주, 부산 등지에서 2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통보된 명단에 없는 분들 중에도 2분이 또 확진이 되었고 본인이 방문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주시는 방역 당국이 확보한 방문자 2,996명의 명단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열방센터가 실제 명단을 숨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명단을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을 해도 그거를 제대로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니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열방센터나 방문자 개인에 30억 원 정도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지난해 대구 신천지 사태 당시에 신도 명단 등을 축소 제출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수십억 원의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은 구자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적용된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가장 큰 이유는 방역당국의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역학조사를 환자 발생 규모와 감염원 추적,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일부 정보가 누락된 명단을 제출했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설 현황 제출은 자발적 협조에 의한 행정조사로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금 등 57억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는 등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만희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TV조선 구재영입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짚어봅니다. 다음 달 말 요양시설 노인을 시작으로 접종이 시작되는데 50세 미만 성인도 이르면 7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추가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 승인을 앞둔 국산 치료제는 중증 악화를 절반가량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만 19세부터 49세까지 건강한 성인도 3분기부터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인원은 약 2,200만 명입니다. 대부분의 백신이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2번 맞아야 하기 때문에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인의 접종도 3분기에는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하기로 한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의 추가 계약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단백질 제조합 기술로 만들어져 보관과 유통, 접종이 용이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요양시설 입소자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한 접종을 하고 또 그것이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국산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항체 치료제를 환자 327명에 투여한 임상 이상 결과 중증 환자 발생률이 5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증 환자 회복 기간도 6일 이상 단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임상 3상을 조건으로 치료제 사용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입국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미국도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필수로 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지 탑승 시간이 기준입니다. 72시간, 3일 전까지의 서류를 내보여야 합니다. 그것도 PCR,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만 인정됩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26일부터 만 2살 이상의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해 이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돌아갈 때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미국의 하루 사망자가 4,500명에 육박할 만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영국발 항공편 탑승자에만 적용했던 방침을 모든 나라로 확대한 겁니다. 이미 캐나다, 러시아, 그리스, 태국, 싱가포르 등은 여권과 함께 입국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도 오늘부터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온 비즈니스 트랙도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PCR 검사와 혈청 검사 결과서를 둘 다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采样方舱和31个采样工位，在国际到达区域开展2次验核、2次测温、2次筛查。 중국은 탑승 시간의 기준으로 48시간 이내를 요구하는 등 요구하는 음성 확인서의 기준이 나라별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경기 파주의 한 대기업 공장에서 맹독성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서 근로자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유출된 물질은 무색의 액체이지만 피부에 닿기만 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환자를 옮깁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낮 2시 20분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5층에서 맹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됐습니다.
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 17명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고 5명이 다쳤습니다.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가 화학물질이 튀었고 누출이 됐고 누출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일단은 좀 더 많이 맞은 것 같고 유출된 물질은 반도체 세척 등에 쓰이는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으로 무색의 액체지만 피부에 닿기만 해도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보호복을 착용했던 근로자 3명 가운데 2명이 한때 심정지 상태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아마 전신입니다. 전신에. 예. 전신에 옷이 일부 찢겨져 있었고 전신에 화상이 누워있고 LG 디스플레이와 소방당국은 사고 25분 만에 밸브를 차단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는 지난 2015년 1월에도 질소 유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가 재난지원금까지 먹잇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건데요.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자영업자 A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선정됐다는 내용인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하겠다며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유도했습니다. 단체 구매를 대행해주는 통신 판매업자인 A씨는 1,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터라 별 의심 없이 대화방으로 들어갔다가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센터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 지워서 마침 것도 좀 많이 틀렸고 보고 바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 내용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상에선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피해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한테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죠. 확실하게 전달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특히 나이 좀 더 드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이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스미싱 신고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메신저를 통한 지원금 신청은 없다며 자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신청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진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채팅하는 로봇 이루다가 많은 논란 속에서 운영 중단됐는데 이번에는 남녀 성대결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일부 여성들이 20살 여대생으로 설정된 이루다 외모를 남성처럼 바꿔서 올리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성대결은 남자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20살 여대생으로 설정됐던 인공지능 채팅 로봇 이루다입니다. 그런데 긴 머리와 귀걸이 대신 짧은 단발에 아령을 든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채팅 로봇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하면서 일부 여성 네티즌들이 이루다를 남성으로 바꾼 겁니다. 음란물의 여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일부 남성들의 비뚤어진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단 하루 만에 2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성적 시심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고소에 나서거나 법으로 그 형사법에 저촉될 죄연성은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남성들은 여성들이 온라인 소설에서 실존 남자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는 것을 처벌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슈도 빨리 되지만 남성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 성범죄나 팬픽 같은 거는 잘 이슈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 챗봇에 이어 인공지능 영상 합성 등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온라인 콘텐츠를 놓고 남녀 간 온라인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 일각에선 기술 진보에 비해 미흡했던 인공지능 윤리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20년 전 벌어진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서 숨지면서 당시 15살 소년이 범인으로 지목돼서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범은 따로 있었고 결국 소년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이 무고한 시민의 국가와 검사 그리고 담당 형사가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최모 씨. 재심 끝에 지난 2016년 무죄가 확정됐고 기막힌 사연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나 아니잖아, 엄마. 나 아니라고.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은 오늘 정부가 최 씨와 가족들에게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배상액의 20%는 강압 수사를 했던 담당 경찰과 진범을 불기소한 검사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원고를 여관방에 가두고 잔인하고 위법한 수사를 했다. 검사는 진범이 자백했지만 면밀히 보지 않고 불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경찰 수사 기록이 법원까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검찰에서 전부 다 차단을 시켰다는 얘기죠. 검사는 유감 정도의 어떤 의사표시는 법정에서 했고요. 담당 경찰은 유감 표명은커녕 아직도 최군이 진범이다.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불법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그제부터 연이틀 동안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은 민간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반시장적 포퓰리즘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한 걸음 물러선 형국입니다. 당 내에서조차 서리건 대책으로 논란만 키웠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이어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로 이 대표가 다시 체면을 구기는 분위기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코로나19 양극화 해법으로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은 강제가 아닌 민간 자율 참여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시장적이라는 재계와 야당의 비판에 수위 조절에 나선 겁니다. 당과 시민사회, 경영계가 이익공유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후퇴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그러자 이번에는 당내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금융 전문가인 이용호 의원은 자율적 방식으로는 실효성 없이 논란만 키운다고 했고, 오선의 이상민 의원도 부유세나 사회연대세 방식이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선이나 구걸하는 게 정치냐며 기업의 세금을 강제하는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주식시장에 지나친 과열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지난 1년간 금지했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이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동학개미는 투기꾼이 아니라며 사흘째 공매도 재개에 반대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전용기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입장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기법입니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제도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력이 앞서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만 유리하게 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자 김병욱 정무위 민주당 간사도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공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 지도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매도 재개로 주가가 떨어지면 4월 보궐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위 의결 사항이라며 예정대로 3월에 재개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 역시 금융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증권시장의 과열을 더 연장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증권당국이 파악을 하지 않겠나. TV조선 최원입니다. 야권은 4월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야권 후보군도 사실상 확정됐는데 앞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일화 과정만이 남게 됐습니다.
기호 2번, 즉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야권 대표는 국민이 정해주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코로나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이태원 먹자골목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독하고 섬세하게 경쟁하겠다며 10년 전 박원순 전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안철수 대표, 같은 당 오세훈 전 시장 모두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쉽게 물러서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나 전 의원은 단일화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당대당 통합 논의에 제동을 건 뒤 당내에선 국민의힘 중심의 단일화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승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야권 단일화는 기호 2번 단일화라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계속 간만 봐. 국민의힘은 다음 주 박원순 전 시장 실정을 비판하는 행사에도 당초 예정과 달리 안 대표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입당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안 대표도 야권의 대표성은 국민들이 정해주는 것이라며 상대편에 대한 배려를 언급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더라도 모든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양측이 본격적인 단일화 수싸움에 들어가면서 의도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이러면 앞으로 몇 시간 뒤에 미 하원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시작됩니다. 미 의회 분위기는 어떤지 워싱턴을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정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자, 결국 탄핵 수순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펜스 부통령을 향해 수정헌법 25조 촉구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당 폭동선동의 책임을 물어 트럼프의 직무를 박탈시키라고 펜스에게 공식 요구를 한 겁니다. 하지만 펜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하나입니다. 탄핵인데요. 이미 내란 선동 혐의를 적시한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르면 몇 시간 뒤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도 동조하고 있어 통과는 시간 문제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 지금 의석수 분포가 민주당과 같은 50대 50입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려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데 이 공화당 의원 17명의 반란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탄핵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정확히 말했다는 뜻인데, 이 공화당이 위기에 몰린 판국에 공화당을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의 영향 아래 계속 둘 수는 없다, 이런 판단으로 일종의 출구 전략을 찾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마녀 사냥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매코넬이 탄핵 쪽으로 공식 입장을 정하면 상원 공화당의 표 이탈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을 나는 차, 그것도 자율주행 플라잉카가 현실로 다가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면서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는 이미 코앞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공개된 미래차의 모습, 오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4개의 날개를 단 자동차가 수직으로 올라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자율주행하는 1인 항공기로 여행하는 시대. 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내놓은 5년 후 미래차 모습입니다. We are preparing for a world where advances in electric and autonomous technology make personal air travel possible. 배송 효율을 25%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배송용 전기 트럭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도 선보였습니다. What's that building on the right? This is Mercedes-Benz Museum. Oh, nice. Drive me there. I will show you the way. 1m 41cm 길이의 대형 스크린에는 여행 가이드가 된 인공지능부터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TV까지 담겼습니다. 다른 차량으로부터 위험 상황에 대한 경고를 받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목적지 주변의 주차 공간도 알려줍니다.
우리 기업들도 미래차를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자동차 부품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The market for electric and clean energy vehicles is projected to grow exponentially. 2009년부터 CES에 참석했던 현대차는 올해 불참했습니다. TV조선 오현수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학생들 등교도 제대로 못했는데 결국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학부모의 꽃다발 축하나 아쉬운 작별의 눈물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졸업식 최은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학사모를 하늘로 던지고 친구들과는 추억을 남기고 부모님과 후배들의 축하까지 떠들썩했던 졸업식이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졸업 축하해! 텅 빈 교실에서 선생님이 혼자 졸업식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모니터로 축하 인사를 나눕니다.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중학교에서 만나자. 교장 선생님의 축사도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부모님들은 초대받지 못해 축하 꽃다발은 받지 못했고 평생 추억이 될 기념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졸업을 좀 전자기기로 해서 너무 슬프고 졸업식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를 꼭 입고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어서 많이 아쉬워요.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뭔가 아쉽고 졸업이 아닌 느낌이에요. 서울의 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졸업장을 워크스루로 받았습니다. 저쪽이 포토존인데 가서 사진 찍어주세요. 선생님과 주먹악수로 작별 인사를 대신한 학생들. 올해는 일상적인 등교를 할 수 있기를 모두가 바랐습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1970, 80년대 서울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그 골목길, 그 당시를 회고하는 전시가 열려서 향수를 불러왔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콧물 자국이 선명한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강냉이를 먹습니다. 그 시절 코미디언의 일자 눈썹을 따라하고 고장난 TV 속으로 얼굴을 내밀고 골목길 바닥에 누워 숙제를 해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즐겁습니다. 80년대 초 소달구지 뒤로 빼곡히 들어서는 서울 아파트는 곧 들이닥칠 변화를 말해줍니다. 60년대부터 서울 곳곳의 풍경을 카메라 렌즈에 담았던 고 김기찬 사진작가의 유족들이 필름 10만여 점을 기증하면서 공개됐습니다. 급변하는 서울의 이면에 자리한 어떤 서울 사람들의 일상과 지금은 낯설게 보이는 서울의 옛 모습을 이 사진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한 시골집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족들. 집은 산과 나무로 둘러싸였고 닭과 소 같은 가축들이 함께 있습니다. 전쟁 이후 황폐해진 환경에서 작가에게 최고의 안식처는 바로 집과 가족이었습니다. 문명으로 표기된 서울이 너무나 싫다. 집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고 가족은 물론이고 또한 자연이 거기에 곁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옛 시절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겨울은 연봉 협상의 계절이죠. 이 확실한 보상과 냉철한 삭감 속에서 스스로 연봉을 깎는 선수도 나오는데 그 이유를 이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20살이 된 에이스에게 구단의 보상은 확실했습니다. 신이 난 KT 소영준의 올해 연봉은 1억 4천만 원. 지난해 2,700만 원에서 무려 419%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키움 이정우는 올해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23살의 이정우는 올해 5억 5천만 원을 받으며 5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경신, 누적 연봉 13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키움 서건창은 이례적으로 연봉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단 삭감액보다 무려 1억 원 가까운 삭감을 요구한 이유. 구단 측은 지난해 부진했던 서건창이 배그 종군한 것 같다고 했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서건창 입장에선
연봉을 낮춰 보상 규모를 줄이는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홀드한 KT 주거는 9년 만에 연봉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3천만 원. 역대 20번의 조정위원회 중 선수가 구단을 이긴 건 단 한 차례입니다. 두 번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제 이름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선수협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중립적인 조정위원회 구성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심어주게 원앙의 줄모를 심어주. 못줄 넘어갑니다. 농촌에서 자라 장노년이 된 분들에겐 귀에 익은 소리일 겁니다. 모를 반듯하게 심을 수 있도록 못줄잡이 두 사람이 논둑 양쪽에서 줄을 잡고 다음 줄로 옮길 때 외치던 소리죠. 1988년 노태우 정부가 폐지한 준조세 목록에는 이 못줄이 있었습니다. 농촌에 못줄, 모기양, 휴지통, 시멘트 보내기, 택시기사 합동 결혼식, 군경 위문, 하수도 설치까지 50가지가 넘었습니다. 정부 예산을 써야 할 사업을 국민과 기업 성금으로 꾸렸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시류에 따라 편히 살려고 돈을 냈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온갖 관제 기부와 기업 팔비틀기가 횡행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코로나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서 피해 업종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 사회경제통합 같은 명분이 일단 선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적 과제를 민간과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이 과연 온당할지는 의문입니다. 지난해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만 봐도 그 흑우성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1호 기부에 나서고 세액 공제까지 내걸어 제2의 금모으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2조 원이 모이면 실업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결과는 2%, 3천억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벌인 착한 임대료 운동은 또 왜 실패했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부터 주 52시간제, 임대차 3법까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들은 서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춘추 전국시대 어느 재상이 강을 못 건너는 백성을 볼 때마다 자기 수레에 태워서 건너게 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은혜로우나 정치를 할 줄 모른다고 꾸짖었습니다. 몇 사람 도와줘서 되는 일이 아니라 다리를 놓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유원회 교육부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년 희망펀드 모금을 비난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사정권의 관제적 성금 모금과 유사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정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온통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1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착한 정책의 배신이었습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완전히 누그러졌습니다.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동시에 이 서풍을 타고 황사까지 몰려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내일은 황사가 더 추가가 되면서 공기가 더 나빠지겠습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겨울치고는 날이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6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녹담한 눈이 빙판길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출근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날씨가 들쑥날쑥하겠는데요.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반짝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3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